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10회 진도별 모의고사 16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다음 중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케인즈는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에서 어떤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통화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LM이 이렇게 있어서 IS를 이동시키는 게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케인즈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 요게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통화정책은 케인즈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했어요. 통화정책은 경로도 길고, 반대가 아예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자, 즉 거기 보시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려면 고전학파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반대로 구축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고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고전학파는 그러니까 LM 곡선이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고 IS가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한번 보시면 여러분, 화폐 유통 속도가 작을수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를 이렇게 쓸 때, 자, MV는 PY 보시면 이 V분의 1 해가지고요, 얘가 이제 이자율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고요. 마샬의 K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PY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K는 이자율에 마이너스 되지 않겠습니까? 유통속도가 작다라는 건요, 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다라는 것은 마샬의 K가 R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영향을 받아,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누구 주장에 가까워요? 예, 케인즈에 유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케인즈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자, 한계 소비 성향이 작을수록,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이 작을수록 MPC가 작을수록, 여러분, 이거 IS 곡선과 관련해서 기울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그때 한계 소비 성향이 커야지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겠죠. 우리 그렇게 도출한 거 기억나세요? 자, Y는 C, I 이자율이고 G. 자, 이렇게 기울기 공식 같은 거 승수 공식 암기해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좀 보세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가 증가해서 얘가 증가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만약에 많이 증가하면 그럼 국민소득도 많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IS는 완만하고요, MPC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수록 이자율이 하락시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거로 IS가 완만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PC가 작을수록 IS는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다, 이렇게 됩니다. 자, IS가 가파르면 누구 주장에 가깝다? 예, 케인즈 주장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상황이 되는 거니까 IS가 가파르잖아. 그러면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통화정책은 작다,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3번.
자, 임금 조정의 신축성이 클수록 여러분 임금이 가격 변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축성이 클수록 자, 그러면 AS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S 곡선은 수직 이렇게 되고, 자, 그럼 거기 보시면 통화정책 아니요, 여러분. AS 곡선이 수직이 되면 이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모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효과가 없죠. 그래서 AD 관리 정책은,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무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볼게요. 4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여러분 투자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단 말이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여러분 케인즈는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야 돼.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IS는 완만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케인즈는 이게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에 크게 영향받을수록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 곡선이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식으로 보는 것도 해주셔도 되고요. 공식으로 하는데 그 공식 이전에 영혼 없이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공식으로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S가 완만하니까 케인작파라기보단 고전학파에 가깝게 되고 통화정책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5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아니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인작파의 주장과 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의 효과에 케인작파니까 별로 없다. 이렇게 가야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17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이 거기 나와 있네요. 자, 물가 상승률 거기 보시면 T기의 물가 상승률인데 요게 T-1기잖아요. 요게 예상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빼기 2분의 1 UT-0.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실업률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쵸? 물가 상승률하고 전기의 물가 상승률 요거 T-1기의 예상 물가 상승률이 같을 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1대. 자, 이게 두 개 같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T는 자연 실업률은 0.06 그러니까 6%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6%. 오케이. 자, 물가 상승률이 5%포인트 하락할 때 여러분 자연 실업률 값은 구했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거 얘기를 했을 때 5%포인트 하락한데 이렇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기대니까 정해져 있고요. 얘가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5%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 얼마나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려면 이게 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10% 돼야지 2분의 1 돼서 5%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0.16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적 실업률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렇게 16%만큼 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18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저축률의 변화는 1인당 자본량의 변화 요인이다. 아, 맞죠, 여러분. 솔로 모형의 기본 1인당 자본이 있으면 이게 Y, FK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1인당 소득 수준이죠. 저축률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S0, SFK 이렇게. 그 다음 요게 인구 증가율, 뭐 감가상각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로 균제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렇게 균제 상태라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저축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축률이 변화해서 저축률이 올라가면 여기로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A점에서 B점으로 균제 상태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기억 맞아요. 다음 니은. 기술 진보는 균형 성장 경로의 변화 요인이다. 그쵸, 여러분. 기술 진보라는 게 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균형 성장 경로라는 것은 뭔가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아니다라고. 물론 여기선 일회적인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균제 상태에서 점점점점점 요 A가 균제 상태가 되면 여기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의 증가율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이게 빵이 됩니다. 빵.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생산함수가 위로 올라가는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물론 앞에 약간 지속적인 그런 게 있어야죠.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얘가 0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균형 성장 경로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다음 디귿. 생산 요소 간의 아니요, 여러분. 대체 불가능. 노동과 자본이 대체가 불가능한 레온티에프 생산 함수를 상정하는 게 칼도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저기 저 앞에 우리가 헤로트 도마 있거든요. 뭐 그런 건데 안 해요. 요즘은 헤로트 도마 해가지고 이게 케인즈의 모형을 좀 반영하는 것이고 요게 생산함수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노동과 자본 이렇게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상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건 안 해요. 솔로 모형에서는요. 자, 이거는 신고전학파 모형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네, 요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대체 가능성을 상정하고요. 리을, 인구 증가율이 상승할 때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산출량,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그릴게요. 얘가 SFK 이렇게 돼 있고 인구 증가율 N0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큰 Y는 하지 않을게요. 얘가 올라갔다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야. N1 플러스 델타 K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자본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인당 산출량도 그럼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니까 얘도 줄어들게 되죠. 1인당 산출량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9번 한번 보시죠. 자,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국이고요. 개방경제 하에서 ISLM, 뭐 BP, 근데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여러분, 변동환율 제도라는 것은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하게 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환율이 변화하게 되면 IS 곡선이 변화할까요? LM 곡선이 변화할까요?
LM 곡선은요, 환율이 변할 때 환율과 상관없어. 고정환율 제도일 때 환율을 유지하려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줄였다 하다 보니까 LM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고, IS 곡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왜냐면 Y는 C, I, G, 여기 순수출이 있는데 여기 환율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LM은 가만히 고정돼 있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세계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 고정돼 있어. 그러면 이게 BP 곡선이 Y고 이자율이라 그러면 세계 이자율 수준 foreign이라고 쓸게요. 이자율 수준에서 BP 곡선이 이렇게 일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IS, 얘가 LM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오케이? 자, 그때 총수요 곡선이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LM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고재 변금, 왜냐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이잖아.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얘가 나 안 움직여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IS 곡선이 막 이동해봤자 국민소득과 이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야. 그 총수요 곡선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LM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화정책이 유효하다. 1번이 맞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 정도 잘 체크하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자, 현재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래요. 환율이 1,000원 달러당 이렇게 되고, 원화로 예금할 때 연 2% 수익을 얻어요. 2% 수익을 얻고, 달러로 예금할 때 연 1%, 얘가 1% 되는 것이고, 자, 금융시장에서 환율을 고려할 경우에 원화 예금과 달러 예금의 1년 투자 수익이 동일하다고 기대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이자율 평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이자율, 수익률에 대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에다가 환율의 변화, IRP죠. 이자율 평가설이죠. T기의 환율,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 빼기 T기의 환율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자율이 여기 보시면 2%고요. 미국의 이자율이 1%고요. 환율을 고려한 이게 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환율과 관련한 이 값이 얼마요? 1000이야, 1000. 얘 1000이야. 자, 그러면 지금 구하는 건 얘가 얼마니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1010 뭐 이렇게 됩니까? 예,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10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자율 평가설의 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값을 찾는 건데 뭐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회까지 마무리 짓고요. 정리 잘 해주셔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